안녕하십니까. 미래토피아의 강장석입니다. 이 채널은 지식인들을 위한 미래 전문 방송입니다. 매주 한 편씩 미래 이슈에 대해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2편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상 천국, 스위스에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요들송 들으셨죠? 이것이 스위스의 독특한 민속 음악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것은 스위스의 여러 가지 독특한 점들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소리가 있죠. 그네들은 요들송이 있어서 알프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래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 강의는 좀 형식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스위스는 군사제도가 독특하고 정규군보다는 민병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스위스의 군사제도의 특이한 점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스위스의 군사제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이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국가들이 많은 군대 병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8만 군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도 120만을 유지합니다. 스위스는 군복을 입고 있는 정규 군인이 2,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하냐? 생업에 종사하다가 국가 긴급시 약 22만까지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네들의 군사제도를 민병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평시에 하여간 최소의 군인만 유지하고 여차하면은 비상시에는 전 국민이 이렇게 대들어서 방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젊은 애들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애국심이라든지 국가 방어에 대한 결의가 강하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그 동원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완전히 전투 태세가 가능한 상태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네마다 마을마다 별도의 주민대피소가 되어 있고요. 약 3만 6천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네들은 평시에 대응 체제를 마을 단위로 준비해 놓고 있고 비상시에는 적극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평시에는 군인을 얼마 갖고 있지 않죠. 2,300명.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굉장히 저렴하게 또 경제적으로 군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이네들은 어떤 병역 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약 20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군대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만 20세가 되면 모든 남성들은 넉 달 반, 18주간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맹훈련을 받고 그것을 일단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와서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6년간은 매년 3주씩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군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예비군 동원되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죠. 그러니까 넉 달 반만 기초 훈련을 받고 나머지는 6년간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1년에 한 차례 3주씩 군부대에 들어가서 재훈련을 받는, 이렇게 하면 병역 의무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7세부터 10년간 37세까지는 예비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가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도. 그 사람들은
20세부터 37세까지, 그러니까 17년간 자기 생업에서 벌은 소득의 3%를 병역세로 국가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합당하겠죠? 군대 가서 이렇게 6년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들은 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금전으로서 3%의 병역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명한 것은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역을 가지면서 화력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지출이 적습니다. GDP의 약 0.9%를 국방비로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많죠. 이보다 2.6%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를 채택하기 어렵고요. 제 생각은 통일이 돼서 그러면 주적이 없습니다. 북한도 없어지고 한 나라가 됐을 때는 우리가 최소의 군을 유지하면서 효과를 내는 이런 지혜로운 제도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군사제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위스 국민들이 독특한 것이 군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스위스 용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 하면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신의가 있고 충성심이 있다, 이런 말들이 유럽에서는 팽배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은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살지만은 옛날에 아주 어려웠을 때 가진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알프스 산기슭에 무엇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남의 나라 용병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받고 피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야, 우리나라 와서 좀 도와줘. 돈 얼마 줄게. 계약을 맺고 용병을 나갑니다. 그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전투에 참여했고요. 스위스군이 가는 데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온다든지 이러질 않아요. 끝까지 목숨을 바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충성심이 전부 다 알려져 가지고 유럽에서는 유명하고요. 요새 여러분들 스위스 밀리터리 이런 물품도 많이 나오죠. 군복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네들이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신의를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1500년대에도 이태리 프랑스 전쟁 때도 가서 약 한 1000명 이상이 전체가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4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용병들이 800명이 갔는데 뚫루리 전투에서 전원이 다 사망했습니다. 또 현재 바티칸 교황님이 계시죠. 프란체스코 교황 계시는데 저 사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건의대가 있습니다. 이 건의대 병력이 누군지 아세요?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스위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전원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1500년대부터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교황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믿기 때문에 스위스 용병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군사제도도 독특하고요. 굉장히 신의도 있고 가장 경비도 적게 쓰면서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현명하게 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군사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교수님, 스위스는 지방자치가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스위스의 주민자치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스위스 하면은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나라가 정말 독특한 것이 지금 이렇게 사회가 커지고 인구도 많아지면은 이거 하기 어려운 제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마을에서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걸 한다고요. 이 세계 어디 가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스위스를 몇 차례 가면서 대통령 제가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분권 지방자치 관련해서. 그래서 자문위원 몇 분 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총회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표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정부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겠다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 살펴보면은, 이 나라는 제가 제1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은 스위스 87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방제를 하고 있고요. 16개 칸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가 칸톤입니다. 그리고 칸톤 밑에는 우리로 따지면 시군구 정도 될까요? 읍면 정도 될 겁니다. 게마인데라고 하는 마지막 지방자치 단위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2,842개, 거의 3,000개입니다. 마을 단위로 자치구가 다 형성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국가에다 맡기지 않고 그 마을 단위로 웬만한 일들은 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1년에 정합니다. 또 6월, 12월로 한다든지 날짜를 미리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의제를 다 선정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해 나갑니다. 세금도 그네들은 거기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얼마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계산하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국가가 무조건 돈 얼마씩 내라, 뭐 내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자기들이 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대단하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중앙정부가 다 결정하고 밑엔 따라가는 이런 형식이죠. 스위스는 지금도 이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개 국가들이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탑다운식의 행정을 이 세계는 거의 다 합니다. 이 나라만 완전히 뒤집어 거꾸로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단위가 아까 제가 게마인드라고 했죠. 2,900개 마인드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해결 못하는 것은 고위의 주 단위 칸톤에서 결정을 하고 또 칸톤도 못하겠다 하면은 중앙정부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중앙정부 할 일이 별로 없죠. 거의 국가 사무의 거의 반 이상을 지방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못하는 거. 그게 뭐죠?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경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큰 전국 단위의 이런 일만 중앙정부가 하고 기타 국민 생활하고 관계되는 건 전부 다 가장 밑에 조직, 개마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전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려 하고요.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사실상 그렇게 큰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없는 나라 유일하게 스위스입니다. 있지만은 1년 단위로 있는 대통령,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아무 권한도 주지 않아요. 7명의 장관 회의만 주재할 수 있어요. 딴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할 일이 태산 없고 전부 다 중앙정부 다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보세요. 행정부가 거의 살 정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뭐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스위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텀업식이죠. 이런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치학에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참 특이해요. 이 세계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방식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법에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가장 마지막 단위에서 결정하라 이겁니다. 국민이, 주민이 직접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마지막은 국가가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래야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내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다 정하면은 국가에서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또 알라 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보충성의 원칙,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국민의 참여, 직접민주주의 이걸 그네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바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도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국민이 행복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이 행복한다라는 그 좋은 나라 아닙니다. 국민들과 주민은 무엇이 일어난지도 잘 모르고 그냥 팔로우만 되고 리더만 행복한 나라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국가도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통일되고 또 앞으로 또 미래 사회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는 적용 안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대를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약 20%는 지방이 결정하고요. 국세가 80%입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20%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을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 자문위원 할 때도 거기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중앙 위주로 돼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 힘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8대2가 아니고 7대3 정도는 30% 정도는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정말 민주정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스위스의 주민자치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명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스위스에는 교육제도도 잘 발달되고 실업자도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제도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나라의根幹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교육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지식, 교육 이것이 다입니다. 스위스도 똑같아요. 그네들도 가진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그네들의 운영체제를 쭉 보면 몇 가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로 공립학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를 보면요. 근데 이네들은 고등학교 3년을 거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인문사회 계통을 가서 대학으로 갈 사람은 일반 고등학교를 가고 아니면 직업훈련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약 반 이상입니다. 거의 반반 이렇게 가는데 그네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막바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 취직이 100%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네들은 기계공을 한다든지 목수일, 제빵, 미용, 사무직, 비서 등등 필요한 직능 교육을 3년 동안 받는데 그것도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받습니다.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합니다. 말하자면 입도 선매하듯이 미리 정합니다. 투자를 하고 지원도 해주고 직업훈련학교하고 기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취직 극기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100% 다 취직을 하고요. 그네들이 또 대학을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갑니까 대학을.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보니까 거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교육 많이 배웠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정말 대학교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네들은 대학교 가는 수준이요. 전 국민의 29%만이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끝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5,000달러 내지 6,000달러, 6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죠.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이 1인당 GDP 얼마입니까? 87,000달러,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학교 나와서 취직해서 많은 월급 받고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대학을 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꼭 대학을 가야 할 사람은 갑니다. 그 숫자가 29%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도 질적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에 있는 쥐리 공과대학입니다. 이 학교가 엄청납니다. 유럽에서 MIT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벨 수상자만 해도 이 학교 출신이 32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파울리 등등 해서 어떻게 한 학교에서 32명의 노벨상이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과학상들입니다. 화학, 물리, 컴퓨터, 로보틱스, 재료공학 등등 이네들은 미국의 유수대학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스위스 쥐리 공과대학 가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체제가 구조적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업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2.5%예요. 청년 실업률을 조사해 봤더니 7%입니다. 이거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딴 나라는 10%, 20%입니다. 대한민국 20%, 30%입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제1의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